대한민국에 살면서 ADHD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해당이 되면은 꼭 한번 가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ADHD예요. 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진작에 레벨 99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ADHD인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는 꼭 하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생 모르고 살아왔는데 사실 제가 성인 ADHD라고 하더라고요. 성인 ADHD가 뭔가요? 사실 성인 ADHD라고 따로 나눠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ADHD인데 성인한테 나타난 게 성인 ADHD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성인 같은 경우는 대뇌 발달이 이미 성숙해져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충동성이라든지 뭐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아이들에 비해서요. 근데 반면 주의력 관련된 문제들이 더 두각이 많이 되는 게 성인 ADHD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제 보통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ADHD인지 잘 몰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인식의 차이도 있고요. 예전에는 ADHD 이런 거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은 몰랐던 용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인지를 많이 하게 됐죠.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는 부모나 교사의 관리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켜줄 수가 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아무래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지는 게 성인 ADHD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냐, 뭐 병원을 꼭 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요소에서 해당이 되면은 꼭 한번 가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가까운 지인들에게서 너 ADHD 맞지? 병원 꼭 가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가?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근래 들어서 실수가 너무 잦아진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 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꼭 한번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맞아요. 생길 수 있어요. 요새 환경 자체가 주의 집중을 길게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특히 근래에 이제 말 그대로 SNS, 게임 다 어때요? 즉각적인 나의 반응을 유도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뭐 릴스, 숏폼 이런 것들 자체가요, 시간은 짧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중독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센 자극을 받다가 흰 백지에 검정 글자 이런 책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주의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센 거에만 반응을 하는 일명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숏폼이라든지 릴스 이런 거 노출이 많이 됐을 때 나오는 그런 보편적인 주의력 문제를 겪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ADHD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ADHD를 보이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플랫폼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ADHD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빌 게이츠, 반 고흐, 아인슈타인 같은 대단한 사람들도 ADHD였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일단 ADHD가요,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다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이런 것들이 부각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티가 안 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ADHD다? 그럼 지하철을 탔어, 뭐 버스를 탔어, 그럼 여러 사람들이 다 타 있을 거잖아요. 다 보여요. 이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다 보이고 다 들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핸드폰은 보고 있지만 주변에서 지금 띵동 2번 역은 어떤 역입니다 소리도 들리고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주변이 지나가는 그런 모든 감각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죠.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미디어에 조그만한 이 사각형 안에 내가 더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DHD인 사람들은요, 자극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내는 연습이 필요한데, 현대사회랑 과거의 우리 수렵 시대 너무 차이가 크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너무 불리해요. 근데 이러한 나의 예민한 감각이라든지 번뜩이는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ADHD의 장점 같은 것들이 수렵 시대에는 어때요? 내가 사냥을 가야 돼요. 그러면 조용한 상황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 이런 거 하나가 나는 다 느껴져야 되고 보여야 돼요.
주의 전환이 되게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흥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창의력이 되게 중요한데 ADHD 사람들은 이런 창의력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일반인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들을 ADHD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 창의성을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성과가 기가 막혀요. 뭐 연예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기도 한데 기안84처럼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T과 ADHD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때요?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해요.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재미있어요. 신기하고. 근데 그러한 창의성들이 돌발 행동들이 어떤 본인의 미술 활동을 할 때는 엄청나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DHD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업무에만 잘 맞는 그런 잡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과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ADHD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찾아가시면 정말 뛰어난 능력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건 광고 쪽 그리고 예체능.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근데 저는 반대로 역으로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린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일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내가 다 체크해야 되는 일들 있죠. 뭐 회계에 관련된 거라든지 세무 관련된 이런 쪽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좀 번뜩이는 일들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ADHD 사람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사무 업무라고 가정을 할게요. 모니터에 창이 여러 개 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여기 메인 창에서 쓰다가 옆에서 카톡이 울리는 거, 옆에 움직이는 다른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의 자극에 즉각 분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수렵 시대에 옆에 바스락바스락 소리에 내가 바로 반응을 하는 것처럼 움직임이라든지 뭐 하나 단어 하나만 튀어나와도 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지 않고서는 하나하나가 다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업무를 메인으로 깊게 쭉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정말 심플하게 환경을 바꿔놔야 돼요. 모니터, 자판, 마우스 끝. 모니터에 띄워놓는 건 뭐예요? 듀얼 모니터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메인 모니터 하나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하나만 해야 되고요. 또 시계도 있으면 안 돼요. 내 눈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위에 시계가 있으면 또 시계 보면서 다른 세계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이요. 절대적으로 핸드폰은 내 시야 밖에 있어야 됩니다. 서랍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다가 위치를 시켜놔야지 안 그러면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업무 집중을 할 때 이것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는 이렇게 멀티 자극을 수시로 본인이 원하게 돼요. 그래서 꼭 사회생활을 할 때 업무를 볼 때는 심플하게 환경 설정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 친구들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베스트는 둘이 만나면은 그나마 좀 난데 2명 이상, 3명, 4명이 되는 순간요. A가 얘기를 할 때 듣고는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나는 다른 생각 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 있냐면 친구가 나 어제 돈가스 먹었잖아 하면은 갑자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요. 근데 나는 돈가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돈가스, 치즈 돈가스가 맛있지. 아, 카레 돈가스도 맛있지. 막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면서 갑자기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또 돈가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뭐 쓸데없는 너 생뚱맞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4차원이냐? 이런 얘기도 듣고 너 ADHD 아니야?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진짜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길게 가져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많은 2인 이상일 때는 그게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또 특정 단어가 또 들려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그 단어를 또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력이 쉽게 분산이 되고 그 특정 단어가 들었을 때 충동적인 그런 사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 나한테 집중을 안 해? 혹은 너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DHD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일상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대인 관계를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반면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창의적이고 예상치 못한 답변들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또 활기차고 겉으로 봤을 때 외향적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이 있지만 그 단점을 내가 알고 잘 보완해 나간다라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ADHD들이 모두 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산만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요. 1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용한 ADHD, ADD라고 있어요. 성인들은 대부분 ADD로 나와요. 그냥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이 없는 주의력 결핍만 보이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다가 어쩔 때 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운전을 할 때, 혹은 도박을 할 때, 도박보다 좀 가벼운 개념으로는 게임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이럴 때 하이퍼 액티비티,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들이 한 번씩 나와요. 부딪히게 되면 왜 때려? 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다가 급발진하거나 게임을 하다가 급격하게 막 흥분해서 계속 고고고 해서 한꺼번에 막 탕진되거나. 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ADHD들이 다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요, 지능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똑똑한데 ADHD도 있고요. 정말 경계선 지능을 보이면서 발달 지연을 보이면서 ADHD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능과의 유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도 ADHD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능이 높은데 ADHD인데 업무를 잘 만났다? 성과가 기가 막히죠. 본인 업에 대한 것들을 잘 맞았을 때. 그래서 지능 상관없고 너무 충동적이고 산만하거나 꼭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게 ADHD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 그때 공부라는 컨텐츠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가 없고 하기 싫다 라고 하면은 ADHD 정말 한번 책상에 앉는 데까지가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한번 앉아서 내가 집중이 들어간다, 그게 내 핀트에 딱 맞는다,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양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ADHD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인데 난 열심히 했는데 좀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쟤는 평상시에 집중도 안 하고 많이 노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것도 왕왕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ADHD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거는 한국의 문화 자체가 너무 억압적이고 이렇게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했고,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30, 40대를 양육을 했을 때 감정을 읽어주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런 양육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 1인자 오은영 박사님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시작으로 해서 나와다가 금쪽이 하면서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대두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대부분은요 잘 못해요. 내 감정을 표현 못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골마요. 그리고 쌓여요. 쌓이다가 그게 누구한테 터져요? 가까운 사람한테 터져요. 가족, 친구, 연인. 그래서 데이트 폭력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정 폭력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화가 또 많아요. 그런 참는 감정을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나도 ADHD인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거 하나는 꼭 하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이요. 운동. ADHD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라고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주의력에 관련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게 ADHD예요. 그래서 그 도파민을 뭘로 채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이요, 스마트폰, 게임, SNS 이런 걸로 빠르게 도파민을 채워요. 짧은 시간 안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중독성만 강화시키고 그 도파민 분비가 크게 두 트랙으로 가요. 하나는 감정의 뇌인 변형계로도 가고, 다른 하나는 인지, 억제, 계획, 실행, 조절의 뇌인 전두엽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근데 여기에 노출 많이 돼 있고 즉각적인 반응에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도파민 분비가 감정의 뇌인 변형계로만 계속 그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자꾸 이 재밌는 거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운동은 가장 건강하게 내 도파민 레벨을 맞춰줄 수 있는 활동이에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전체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하면서 도파민이 변형계뿐만 아니라 어디로도 가요? 전두엽으로도 가요. 왜냐하면 전두엽이 인지, 억제, 계획, 실행, 운동도 담당해요. 사고, 인지, 판단 이런 인지적인 요소는요 전두엽 중에서도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전전두엽에서 처리를 하고요.
운동을 조절해주는 영역은 이 전전두엽 위쪽에 운동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계획한 거를 실행을 몸이 하면서 전두엽이 계속 반짝반짝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바꿔 말해 뭐다? 도파민 레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콘텐츠예요. 규칙적인 운동, 최소 주 2회 이상을 유산소라든지 근력 운동을 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려요. ADHD 많이 좋아져요. 내 몸도 릴렉싱 되고 너무 추천드립니다. 친구가 본인 일을 자꾸 미루는 게 ADHD 때문이라는데 사실일까요? 일단 일을 자꾸 미루는 게 ADHD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ADHD는 도파민이 분비가 좀 잘 안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도파민이 관여를 많이 하는 게 감정에 내인 변형계와 인지에 내인, 억제에 내인,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절하는 이 전두엽에 도파민 분비가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전두엽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 능력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잘 안 돼요.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행단에서 끝없이 미루게 돼요. 시간관념이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요. 알람 맞춰놔도요 몰라요. 알람 울리고 나서야 맞다. 네. 왜냐면 주의력이 되게 짧아요. 전두엽에 도파민이 계속 나와서 얘가 계속 일하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주변 자극에만 반응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를 길게 못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업무를 계획을 했을 때 정말 수시로 나노 단위로 계속 쪼개가지고 그거를 누군가가 팔로우업 계속 체킹해줘야지 그 업무를 내가 완성을 해 나갈 수 있지. ADHD가 혼자 이런 계획하고 실행을 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실수가 되게 많을 거고 자꾸 그 데드라인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몰아치기 형태. 우리 시험 볼 때도 항상 벼락치기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관념 지키는 거는 주의력이 약하고 도파민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약물 처방을 하면은 도파민 레벨을 올려주는 각성제의 약물들을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먹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좀 미루는 거라든지 주의 집중을 내가 길게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보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보편적인데 이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10명에 1명은 대박 난다. 너무 좋아진다. 약물을 먹으면 다른 세상. 여태까지 남들은 이런 세상에 살았어? 이렇게 느낀 만큼 약물의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의 종류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8시간 가는 것도 있고 12시간 가는 것도 있고 이게 항정신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의 종류를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용량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무엇보다 부작용도 많아요. 이게 각성제 위주이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저유지를 해봐야죠. 먹었을 때 부작용보다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오고 사회생활을 할 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먹는 게 맞고요. 큰 차이 없는데 부작용만.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약물 치료보다는 다른 심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운동 치료라든지 이런 대체 치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로 대체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ADHD 같은 경우도 운동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 ADHD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은. 전두엽에서 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억제는 되는데 감각 자체가 너무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를 못해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운동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은 중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코어 엑서사이즈를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어지럽대. 집중력이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손의 활성화 운동들을 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감각이 너무 예민해. 그 감각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감각 안정 훈련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냥 보편적인 전두엽에서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타이밍 기전에 관련된 훈련들을 많이 시켜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 기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건 피아노 같은 거 있죠. 박자에 맞춰서 메트로놈 틀어놓고 4분의 4박자, 뭐 4분의 2박자 이런 박자에 맞춰서 내 몸을 자꾸 조절을 하는 형태의 운동들이 또 있거든요. 저는 센터에서 이런 운동을 저희는 아이들 대상이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훈련을 약한 부분들을
전두엽 강화의 타이밍 기전 훈련, 너는 중심 근육 운동, 너는 감각 마사지 운동. 이렇게 시켜줘서 그 기능이 올라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주의력 개피 과잉 행동 잡혀요. 거짓말처럼 잡혀요. 물론 심한 친구들은 약물 치료로 병행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운동으로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대부분의 ADHD 아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와요. 너는 왜 그러니?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 똑바로 앉아야지. 이쁘게 앉자. 기똥아 안 돼. 이거 하루 이틀 안 들어요. 2살, 3살 때부터 들어서 성인기까지 듣는 사람들 허다해요. 그럼 어떨까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평생 받고 살아오면은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ADHD 보편적인 병원에서 치료 커리큘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약물 치료랑 심리 치료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 이렇게 크게 3가지 치료가 가장 보편적인 거고,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하다. 물론 경미한 수준일 때. 내가 ADHD인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운동과 영양제 같이 복용하면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도파민 계열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에이도파 이런 영양제들 아니면 티로신 이런 것들을 영양제를 추가 구매를 해서 보충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수 있어요. 불안 요소가 보이면 걔네들을 하나씩 없애가야지, 그래야 치료가 빨리 끝나요. 약 하나 먹는다고 해서 얘네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약발 끝날 때 돌아온다고요. 그때 리바운드 현상 얼마나 심한데요, 사람에 따라서. 평생 약 먹고 살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약 챙겨 먹는 것도. 근데 재밌는 건 약을 처방받아도요 까먹잖아요. 약도 2주일치 받으면 한 달 먹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약 하나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도 그래서 같이 필요해요. 환경 세팅 이런 것들, 심리적인 부분들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는 정말 로또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동기부여는요 못 따라가요. 보편적인 사람이 내가 ADHD예요. 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진작에 레벨 99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빠르고 그 순간의 집중력과 그 퍼포먼스는 못 따라가요. 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옆에 지도자나 양육자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본 루틴 지키는 거를 정말 신경 써줘야 돼요. 나갔다 들어왔다 신발 정리, 손 씻기, 밥 먹으면은 그릇 제자리에 갖다 놓기, 장난감 가지고 놀았다 꼭 정리까지 마무리하기, 이렇게 일상의 루틴이 있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축적이 돼야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양육 환경이 아니었어. 대부분 ADHD는 유전적 소양이 되게 크거든요. 가족 중에 분명히 있어요. 부모 중에 분명히 있다고요. 비슷한 기질이.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환경이. 그거를 우리 자라온 여러분들도 비슷한 과정에서 밟아왔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ADHD 성향이 아닌 그냥 보편의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성인 ADHD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보편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산만해지거나 주변 자극에 반응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나 계획을 자꾸 차질이 생기고 미뤄지고 실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충동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계획이 없던 선택을 하는 거죠. 갑자기 좋게 포장을 하면은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여행 가자 할 수도 있고, 나 원래 지나가다가 저거 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이뻐 보여 사야지 충동 구매를 하거나 이런 모습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정말 어려워해요, 지각쟁이들. 가짜 ADHD의 대부분은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집중을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활동을 할 때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ADHD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럼 ADHD. 근데 좀 기복에 따라 다르다. 컨디션 좋을 때는 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집중하는데 오래 걸리고 산만해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가장 큰 잣대는 뭘로 삼으면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 왔는지 아니면 지금만 그런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신경학적 증상인 거거든요.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나오는 신경병리학적인 거라서 이건 계속 가요, 보통. 그거를 채워주지 않는 이상. ADHD도 유형이 있다는데 어떤 걸까요? 네, ADHD도 주의력 결핍형이 있고 충동성이나 과잉행동형이 있고
두 가지가 다 나오는 유형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 지인 중에서 주의력이 좀 많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각적 도구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주의력이 내가 시각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각적 도구를 많이 써야 돼요. 뭔가를 내가 업무를 지시를 하건 실행으로 옮겨야 될 것들을 좀 눈에 잘 보이게끔 자꾸 비춰줘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각 단서 하나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각적 단서를 꼭 같이 줘야 돼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배경 음악이 살 깔려있는 그런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카페 같은데 그런 데서 업무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히려 그런 자잘한 자극 하나하나에 다 반응을 하는데 백색 소음 같은 거에는 거기에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전환이 된 상태에서 전두엽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시각적 자극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 심플하게 해놓고 업무를 한다, 과제를 한다, 훨씬 도움됩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카페가 다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카페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앉아 있는 시야가 개방형이다. 그럼 당연히 주변 자극에 휩쓸리는 시각적으로 예민한 동물인데 안 됩니다. 벽을 바라보게끔. 대화 미팅을 한다? 내가 어디 봐야 돼요? 벽 쪽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앉아 있는 형태로 포지션을 잡아야겠죠. 다만 그렇게 딱 세팅 잡아놓고 내 모니터 업무를 본다. 그럼 모니터만 딱 보고 음악은 잔잔한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백색 소음이 있으면 대부분 더 여기에 팔려요. 그래서 ADHD는 오히려 그런 게 백색 소음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추천드리고요. 주의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청각적인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과잉행동이나 충동성들은 꼭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요, 운동. 계속 강조하지만 운동을 이 사람들은 꼭 해야 되고요. 일상에서도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사무직이야. 근데 충동성 있는 사람이야. 내가 느껴도 난 충동성이 있어.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뭐 우리 50분 일하고 뭐 10분 쉬는 시간 뭐 이렇게 갖는 것처럼 쉴 때 꼭 움직일 수 있게끔 산책 같은 것들을 꼭 해줘야 돼요. 계단을 한번 오르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동료랑 잠깐 한 3분 5분 마실 나갔다 온다든지 움직여야 돼요. 생각 하나로 가지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꼭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 발산을 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복합형은 사실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ADHD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ADHD는 대부분 선천적이에요. 선천적이다라는 거는 유전적 소양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비슷한 성향과 기질, 문제점들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정말 같이 힘들어져요. 가족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 정도로. 왜요? 백날 얘기해도 안 고쳐지니까 다른 가족들은 되게 무력감에 빠지거든요. 같이 화내게 되고 같이 동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엄마는 괜찮다라고 예를 들으면은 엄마가 반드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 혹은 뭐 인근 센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거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두엽이 성숙해지면서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동성을 보였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는 충동성은 많이 가라앉아요. 단 계속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주의력 문제예요. 주의력은 계속 남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ADHD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은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중이 안 됐어. 뭐 하나 하는데 너무 힘들어. 오래 걸려.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후천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전두엽의 활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활동들, 운동 같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가지고 도파민 레벨을 내가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든지 심리적인 부분들, 명상 같은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해서 나의 도파민 레벨보다 오히려 나의 교감신경계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이런 명상들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꾸준히 훈련을 해오고 성인이 된 지금도 이런 활동들을 내가 해나간다. 후천적으로 잡힌다고요. 개선이 될 수 있다고요. 거기에 식습관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뇌를 과흥분시킬 수 있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간식들, 빵, 과자, 젤리, 음료수, 아이스크림, 술, 담배
모든 이 나를 자극시키는 요소들은 내 뇌에 교감신경계를 과항진시켜요. 근데 ADHD 뭐라고요? 계속 엑셀레이터 밟혀 있다고요. 브레이크가 들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들 새가 없어요. 왜? 자극은 많어. 밥 먹을 때도 심지어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을 먹어. 그래서 ADHD 성인분들은 꼭 같이 해야 될 게 식이 조절이에요. 나 잘 모르겠다. 당뇨식 검색해서 당뇨 사람처럼 그렇게만 식습관 바꿔보세요. 당 현저하게 줄이고 간식류, 첨가물 들어가는 거 최대한 줄이고 영양제 보충 들어가고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운동 꾸준히 한다, 명상 꾸준히 한다, 그리고 알아차림. 내가 인지적으로 나 이거 좀 깨어나고 싶어. 나 이거 좀 개선시키고 싶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바구니 같은 것들을 문 앞에 둬서 거기다가 내가 다 둬서 환경 통제를 한다든지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졌을 때 선천적인 부분들도 후천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방금 얘기했던 운동 안 해, 맨날 게임만 해, 식습관 조절 안 해, 주변에서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만 줘, 없던 사람도 생겨요. ADHD가 없던 사람도 이런 환경에 노출이 많아지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 환경 세팅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선천적, 후천적 두 요소에 모두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란 뭔가요? 일단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나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뭐 신뢰, 뭐 나를 사랑하는, 나를 존중하는 이런 기본, 이런 걸 느끼는 기본 욕구예요. 근데 이런 자존감이 누구한테서요? 나요, 나. 외부의 타인이 아니라 나한테서 나오는 나에 대한 존중과 신뢰랑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게 약하게 되면 어디에 기대겠어요? 외부요. 타인이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 되긴다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가 나냐 타인이냐, 이게 되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눈치를 많이 봐요. 나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한테 채우려고 해요? 타인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아닌 게임이나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그쪽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SNS 활동 이런 거에 중독이 너무 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체인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으려면 오프라인에서는 제한이 돼 있거든요.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온라인 가면 어때요? 좋은 것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즉각적인 그런 반응들에 내가 만족도를 느끼면서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내 자존을 채워가는데 자존을 채우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정말 중요해요. 메타인지요.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 감정을 마주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 지금 되게 외로워. 나 지금 되게 힘들어. 나 지금 되게 우울해. 나 지금 무서워. 이런 부정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더 못해요. 눈치를 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반드시 일기 써야 돼요. 일기. 내 감정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어도 좋으니 낮은 레벨에서 그냥 하루의 나의 일과를 되돌아보는 약한 정도의 메타인지 활동이 일기 쓰기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자꾸 가져서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성취감을 느껴봐야 돼요.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이미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만나서부터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 기질적 요소도 있고요. 영유아기 시절에 부모와의 애착 형성 때문에 거기에서부터도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학창 시절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지인들과의, 주변인들과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코어 시기는 사실 영유아기 시기예요. 영유아기 시절에 어때요? 애들은요,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요. 배고프면 울고요. 졸리면 울고요. 응가싸면 울어요. 불편하면 울어요. 근데 이때마다 부모가 즉각적으로 내가 대응을 해주면서 일관된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생존하려고 존재해요.
인간의 뇌 발달 중에 첫 번째 발달하는 게 생존의 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 생존에 관련된 자극을 양육자가 즉각적으로 일관된 피드백을 줬을 때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와 내가 안전하다라는 안전에 관련된 자존이 생깁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안전을 바탕으로 자아 효능감이 같이 생겨요. 난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도전을 해볼 수 있어. 그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응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때요? 신생아 때? 걸을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 걸을 때 계속 넘어지다가 딱 걷는다. 막 박수 치잖아요. 아, 우리 기똥이 드디어 걸었어. 응가 냄새도 좋아. 막 맘만 먹었어. 아우 잘했어. 트름했어. 다 박수 쳐주면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자란 애들은 어때요? 신뢰가 생겨요. 근데 요즘 세상 어때요? 맞벌이 안 하면 사랑하기 되게 힘든 사회가 됐어요. 사회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다 이렇게 맡긴다고요.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뭐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뭐 복불복이에요.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즉각적인 일관되게 피드백을 계속 주는 선생님이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어 봐요. 요즘 뉴스에도 다양한 사고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가 한 명이에요? No. 여러 명 중에 우리 아이는 하나라고요. 즉각적인 피드백 주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때요?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안정을 내가 못 느끼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으면 자존 형성에 엄청난 브레이크를 건다고요. 방해 요소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은 기질적 요소도 있지만 사실 이 환경적 요소에서 영유아기 시절에 일관된 피드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사회에서의 교류를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먹으면서 내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가면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행동이나 말이 있을까요? 일단 자존이 높다라는 거는 주변 사람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안정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것도 그럴 수 있어가 어느 정도 탑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쉽게 비방하지 않아요. 뒷담화를 안 해요. 그리고 혹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너무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전 이건 못해요. 겸손하다 못해. 그게 좀 과한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 그런 말 안 해요.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거나 나를 비하하는 그런 언행들은 안 해요. 나를 칭찬을 해준다?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칭찬해준다?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지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여요. 메타인지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어요. 그거를 내가 못해서 그래가 아니에요.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들은 경험했다. 내가 처음 해보니까 틀릴 수 있지. 오늘 좋은 경험했어.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게 메타인지력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되게 높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당연하죠.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약점도 인지를 하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자기 비하야.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평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를 애써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수 쳐서 많이 얘기해요. 전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 비하가 되게 많고 습관적으로 나에 대한 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도전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되게 뜸을 많이 들여요. 안타깝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 과할 정도로 노력을 해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왜? 나의 자존을 획득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정도의 노력을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반면 과하게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좀
안쓰럽죠. 그렇게 회피를 하고 나면은 사실 더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받게 되고 앞으로 개선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꾸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할 때 이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간도 쓰이기도 다 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없고 다 맞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자존감이 낮으면은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타인으로 돼요. 내 배우자나 연인한테 그게 다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질리죠, 상대방은. 그럼 거기에 또 상처받아요. 그럼 내가 또 잘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더 잘할걸. 또 자기 감정에 또 휩쓸리게 되는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멍청한 연애를 하는 아깝죠.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되게 답답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리 애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회피를 한다?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사실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근데 이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자존감이 낮다? 사는 동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자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사는 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영유 보내야 되고 뭐 7살 땐 이것 떼야 되고 8살 땐 이것 떼야 되고 9살 땐 이것 떼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 있는 지역과 아니야 애들은 뛰어놀아야지 하는 곳에 이 두 개의 환경이 있다고 치면은 자존감 낮은 부모가 키우는 자녀는 선자보단 후자가 훨씬 유리하죠. 왜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변인을 통해서 나도 같이 평가를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스텝에 그 템포에 못 맞추면은 내 자존감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이한테 교육적인 부분들 엄청 시켜요. 내가 못했던 거 더 해주려고 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풋을 자녀나 배우자한테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많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육관. 지금 우리 아이한테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냐? 우리 벌이에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냐? 하라고. 어떻게 해서든 하라고. 주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무리에 내가 소속감이 되어 있어야지 내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여기 무리도 속해야 되고 저기 무리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사는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SNS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즉각적이에요. SNS는 대부분 뭘로 하죠? 컴퓨터로 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요. 스마트폰 자체가 뭐냐?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타자도 아니라 내 터치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고요. 이거 자체가 내 뇌에 엄청난 쾌락감,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까지 돼요? 나를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모습만, 이쁜 모습만, 멋진 모습만 해가지고 딱 업로드를 하면 거기 뭐가 달려요? 하트, 뭐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것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올라가면서 나를 스스로의 자존을 채우는 게 되는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나의 자존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눈치와 외부의 평가와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 간접 채우게 되는 거죠. 이건 언제든 모래성 위에 집진 것 마냥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SNS를 하는 거는 결국은 나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정욕구, 안정욕구 이 두 가지를 채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보상에 도파민 분비도 뭐 신경학적으로 있지만 이거는 건강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 SNS가 자존감에 저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리고 내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자존감을 키워나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비율로 타인 거를 보고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 친구는 뭐 조회수가 나보다 더 많네? 하트가 나보다 더 많네? 댓글이 나보다 더 많네? 나랑 같이 여행 갔다 와서 올렸는데 왜 나보다 얘게 더 인기가 많지? 끝이 없는 비교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SNS는요, 굳이 한다라고 하면 내 거는 만들지 말고, 내 거는 올리지 말고, 보기라. 차라리 보기만 해라.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아예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이상적인 거긴 한데, 알람을 다 꺼야 돼요. 핸드폰에 그 SNS 알람들을 다 오프시켜야 돼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때 자존을 채워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만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오는 이 연습이 되게 필요한데 안 됩니다. 자존은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당초 설치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 거, 남의 거 비교 안 되게 그냥 남의 것만 보는 거를 그나마 추천드리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끄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의지나,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좋아야 돼요. 내가 그런 거를 올렸을 때 다른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SNS 싫어. 난 이거는 조절을 할 거야. 관리를 할 거야. 목적은 이것만은 나의 업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올리는 순간 그 아래 위에 스토리며 뭐며 다 뜨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내가 낮다 해서 좀 고민이 되고 치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운동하세요.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움직인 만큼 땀이 나고요. 열심히 든 만큼 근육은 커집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한 만큼 기능적인 스킬은 섬세해지고요. 내가 내 몸이 변하는 거를 보는 것만큼 가장 정확하고 쉬운 게 없어요. 단 얘는 마라톤이에요. 오래 걸린다고요. 몸이 바로바로 바뀌지 않잖아요. 헬스를 한다고 해도 한 6개월 정도 해야 몸이 좀 변한 거를 느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변화에 대한 거를 내가 같이 계속 인풋을 받으려면요, 운동하면서 꼭 같이 해야 될 게 일기쓰기입니다. 거추장한 뭐 세부 내용까지 다 안 적어도 돼요. 세 줄의 일기를 써도 되고 그냥 한 단어 일기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것들 중에서 내가 잘한 거 위주, 못한 거 말고요, 잘한 거,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 정도를 적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잘하고 있어. 나 오늘 운동 갔다 왔어. 내일 2시에 또 운동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Yes or no.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정말 낮은 레벨로 Yes가 뭐 8알 이상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침 8시에 알람 맞추기, 세팅하기, 알람 세팅하기, 이것도 적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거. 좀 레벨을 높인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친구를 한번 정리하기. 좀만 의지 갖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가 행함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요소들을 일상의 체크리스트로 깔아놓고 그게 내 시각적으로 보이는 활동들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치 우리가 게임이나 그런 SNS를 하는 것처럼, 게임 뭐예요? 잡으면은 코인을 주던, 아이템을 주던, 경험치가 올라가던, 뭐건 즉각적인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에 빠지는 거거든요. 일상도 내가 게임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치를 얻는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 기록이 뭐예요? 체크리스트, 일기, 그리고 그게 내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건 뭐예요? 운동, 이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자존감이 일단 가장 쉽게 내가 환경 세팅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를 높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잘하는 거, 나 이거 잘하는데 곧 죽어도 없다, 잘하는 게 없어, 그럼 좋아하는 거라도 적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적어서 거기에 관련된 액션이 나오게끔 세팅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배드민턴을 좀 잘 쳐. 그러면 배드민턴 가야 돼요. 그거 더 연습하고. 근데 어디 가나 뭘 하나 나보다 잘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를 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를 써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일기나 노트나, 아니면 그거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주변인들한테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메타인지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 감정 처리를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충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존감을. 내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요.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단기간에 안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면서 그거를 끌고 가야 돼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뭐 양육자나 배우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못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외모 같은 거. 제 키가 173인데 내 180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더 잘생겨지고 싶어요, 저도. 바꿀 수 없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날 만들어 주셨어. 근데 노력은 할 수 있겠죠. 헤어스타일링을 뭐 세련되게 미용실 자주 간다든지, 뭐 눈썹 문신을 한다든지, 피부 관리를 받는다든지, 뭐 스타일링을 내가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꿔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에 노력을 하는 거를 기록을 해야 된다고요.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계속 파면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내면이 튼실해야 돼요. 내 내면. 그 내면이 튼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잘하는 거. 인정받을 만한 거. 그래서 그 인정을 게임, 그런 온라인 세상 그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좀 정확하고 쉬운 거고요. 쉽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일 정확하고요. 효과적인 거고. 그거를 뭐 온라인상에서 내가 게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자존감을 또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지가 안 돼요. 금세 또 허물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 추천드리는 거는 운동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언어 배우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난 영어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 얘기는 못하더라도 들리기는 해. 이런 거 하나가 나에 대한 충족감을 되게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배신 안 해요. 진짜 먹고 자고 싸고 운동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 5가지만 잘 유지를 하면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자존감을 뇌 발달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자, 이 자존감이 발달을 하려면 우리 뇌 발달 과정을 돌아보면은 이것도 되게 흥미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뇌는 순차적인 발달을 해요. 집을 지을 때도 땅을 파고 기둥을 심고 시멘트 붓고 지붕 올리고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뇌도 가장 먼저 발달을 하는 거는 자율신경 조절입니다. 생존과 관련된 먹고 자고 싸고와 관련된 게 가장 먼저 발달을 해요. 근데 얘네가 발달할 때 같이 발달하는 게 신체 기능 발달이랑 감각 기능 발달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감 발달을 잘 하려면 어렸을 때 먹고 자고 싸고에 관련된 거를 우리 부모가 즉각적이고 일관된 피드백을 줘야 되고요. 어렸을 때 신체 활동에 관련된 움직임을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3개월 때 못 가누고 그 다음 배밀이 뒤집기 앉기 서기 걷기 뛰기 1년에 운동 발달 나오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되고 그 움직임이 나왔다 최대한 방목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위험하다고 해서 바운서에만 앉혀놓고 보자기 딱 해놓고 유모차에만 태우고 애 발달 망치는 겁니다. 자존감 발달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가 발달해요? 감각 기능이 같이 발달을 하면서 외부 자극을 내가 수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자극이 내가 예민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싫어하는 자극은 피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 1단계 본능의 뇌, 자율신경 조절과 신체 조절과 감각 조절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2번째 뇌가 발달을 하는데 정서의 뇌예요. 감정 조절이에요. 자존감을 획득을 하려면요. 결국은 내가 안정이 돼야지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마음이 쫄려요. 급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예민해요. 잠 못 자서 졸려 죽겠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주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자존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내가 안정이 돼야 남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가 안정이 돼야지 정서의 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물론 양육 환경, 뭐 지인끼리의 관계 형성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뇌발달 과정 안에서 시기에 맞는 자극을 내가 충분히 받았는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됐었는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내 정서까지 안정이 된다? 그 다음 뭐가 발달하느냐? 인지의 뇌가 발달해요. 대뇌요, 대뇌. 특히 전두엽이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존감의 기초가 되는 메타인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실패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전두엽이 푸르륵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래가 흔들려. 그럼 어때요? 위에는 당연히 안 돼요. 감정에 내가 핸들 잡게 돼 있어요. 그럼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내 불안한 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에 대한 자존 개선을 위한 활동보다는 당장에 즉각적으로 나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노출, 게임, TV 이런 게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발달의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내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꼭 해야 될 게 운동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면 감각 발달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내 정서를 알아야겠죠. 내 컨디션을 알고 내 정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꾸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 내 신체를 느껴보고 내 생각을 한 번 더 되뇌어보고 무념무상 아예 다 지워도 보고 나에 대해서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자존감 발달에 너무 좋은 활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뇌 발달 과정을 꼭 기억을 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환경 세팅을 만들어가는 것도 자존감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명상은 재미가 없어요. 그 재미없는 걸 꾸준히 이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에요. 힘든 거를 참고 이겨내는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운동만 한 게 없다고요. 네, 저는 밸런스 브레인 분당센터라는 아동발달센터를 14년 동안 운영을 해온 브레인 트레이너 이승용입니다.